Wha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out of my nightmares. Standing right there. What if I lay down and I play.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임장 갔다 왔는데 아침에 거짓말 안 하고 손 잘릴 뻔했습니다. 손 잘릴 뻔했어요. 발도 잘릴 뻔했습니다. 너무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대장님은 어떤 관점으로 좋은 물건을 검색하고 선별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화려하지 않는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물건은 잘 보지 않아요. 토지 위에 막 다 쓸어 가져가는 건물이 있거나, 막 폐가가 있거나, 흉가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파손된 건물들이 있거나,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은 현재 이 가치만 보고 저평가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이 토지 위에 이렇게 볼품없는 건물이 있네? 이 토지 위에 걸맞는 옷을 입혀놓으면 얼마로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더 많이 관찰하고 실행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에 숨겨져 있는 수익률을 찾는 데에 목적을 두고 부동산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토지를 사서 이 허름한 건물들을 허물고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화를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로 탈바꿈돼서 수익화를 만드는 과정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디벨롭이죠. 그래서 저는 남들 좋아하는 부동산은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업과 주담대 대출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건 충분히 갚을 여력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대출 껴서 할까요? 아니면 현찰 정도로만 할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제 투자의 목적의 방향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 매도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 대출을 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이자율이 짧기 때문에. 근데 난 중장기로 좀 보유할 거다 라고 하면 금리 상승 시기죠. 보유만으로도 대출을 많이 받으면 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장기 투자할 때는 최대한 내 현찰을 좀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 그때 담보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투자 플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영님이 강제집행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강제집행 말고는 명도협상입니다. 명도협상을 통해 적절한 방향을 산출하고 임차인을 합리적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진행하셔야 되죠. 임차인분들도 다 압니다. 본인이 여기서 거주할 수 없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그분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최소한의 명도 비용을 좀 지급하면서 단기적으로 협상하시는 게 좋고, 만약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인도명령 제도 중에 계고라는 게 있어요. 집행관이 문 따고 들어가서 강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최종 통촉 같은 겁니다. 그거를 진행하면 그때 비로소 인도명령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협상하에 충분히 진행 가능하니까 우선 우량한 물건을 잡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에 첫 입찰 준비 중입니다. 단기 매매를 통해 1,000만 원이라도 남겨보려고 해요. 내년 첫 단계로 연봉만큼 시세 차익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팁 좀 주세요. 그림남님이 한 달에 임장 5개 이상 가세요. 5개 이상 가세요. 그러면 무조건 단기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달에 5개 임장 가겠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불안한 게 확신으로 바뀌고 확신이 실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임장 5개를 목표로 두세요. 그린남님, 무조건 연봉 이상의 시세 차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팡파레님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빌라인데 등기는 사무소로 되어 있는 물건 낙찰 받아도 되나요? 대출이나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팡파레님이.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시세보다 싸. 근데 건축물 대장상에 보니까 빌라 주택으로 안 돼 있고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현황상은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얘기하는 게 근생빌라라고 합니다.
근생 빌라는 낙찰되면 대출 실행됩니다. 강력한 주택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건축물 대장상 공적인 장부상 근린생활시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고 충분히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근생시설에다가 뭐 주거를 하겠냐라고 해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단 안정적인 월세를 맞춰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생빌라라고 다 패스하는 것이 아닌 주변의 근생빌라 시세를 확인하세요. 그러면 일반 매물의 시세가 만약에 1억이면 근생빌라 같은 경우는 통상 10에서 20% 하락된 가격에서 매매가가 형성됩니다. 1억이면 9천만원, 8천만원에 나와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막 7천 혹은 5천 뭐 요 사이로 반값으로 매입할 수 있다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전하게 월세 세팅해서 수익을 만든 다음에 매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빌라를 근생 빌라를 사도 대지권은 내 거란 말이야. 대지권은 내 거니까 추후에 재개발 재건축 시 분양권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안정적으로 월세 흐름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근생 빌라라고 해서 다 패스하는 게 아니라 주변 시세 파악부터 진행을 하셔서 주변 시세보다 반값에 매입할 수 있다면 무조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임장은 동선을 어떤 식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임장이라는 게 뭡니까?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본다라는 겁니다. 즉 나의 물음표를 현장에서 느낌표로 바꿔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 가서 우선 1차적으로 손품을 끝냈을 거예요. 주변 시세는 어떻고, 로드뷰를 통해 현 건물의 컨디션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전면부, 후면부, 측면부 전체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장에 가셔서 내가 봤던 게 맞는 건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예요. 건물의 외관은 어떤지, 내부의 컨디션은 어떤지 벨 눌러서 임차인과 소유자와 대면해서 집 내부의 컨디션은 어떤지 체크하고, 중개사 분들 몇 군데 둘려서 내가 알아본 시세가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화려한 건 아닙니다. 막 가갖고 막 지하철역에 내려서 내 물건지까지 몇 초면 도착하는지 걸어서 뛰어서 빠른 걸음으로 걷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왜 하세요? 그럴 시간에 물건 하나 더 보세요. 아니 매수 계약할 때 그 소비자가 잠시만요, 제가 지하철역에서 한번 걸어서 몇 분 걸리는지 걸어갔다 와볼게요, 이러진 않잖아요. 다 입지를 대략 반경으로 재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내가 보고 느낀 거를 거기서 확신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정확하게 본다는 거 판단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물건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 방문해서 나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확신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낙찰가보다 떨어질 것까봐 무서워요. 그러니까 낙찰받고 낙찰 가격보다 더 떨어질까봐 무섭다는 건데, 자, 우리는 급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일반 매매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승장에서 거품이 쭉 빠진 상태에서 보합이나 일부 하락장이죠, 지금. 그렇죠? 그럼 여기서 쭉 거품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경매로 더 20, 30% 혹은 50% 낮게 사는 거예요.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마진 확보된 상태에서 매입한다면 무조건 이기는 투자 가능할 거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저렴하게 취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투자의 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장님, 지금 저는 권리분석 공부 중입니다. 빌라를 보고 있는데요, 등기부를 보니 은행에서 11월 13일 근저당을 잡았고 임차인이 11월 2일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11월 13일 날 전입신고한 경우입니다. 제가 경매에 성공해서 집을 받게 된다면 임차인과는 문제는 없는 걸까요? 현 경매 물건의 근저당이 1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11월 2일입니다. 확정일자는 근저당 설정일자보다 빠르게 돼 있어요. 근데 전입일은 1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나 없나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빨라봤자 대항력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돈 받는 대기표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 받는 대기표를 빨리 뽑으면 뭐합니까? 돈 받는 권리가 없는데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전입일이 11월 13일이야. 근저당도 11월 13일이야. 근저당의 설정 일자와 임차인의 전입일이 동일선상에서 겹치게 됩니다. 이러면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항력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으려면 근저당보다 하루 전날에 전입했어야 돼. 그러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0시와 근저당 당일이 또 만나죠. 이러면 0시가 우선합니다. 좀 복잡해지죠. 한마디로 그냥 임차인은 근저당 일자보다 하루 전날에 전입해야지만 대항력을 발생합니다. 동일선상에 전입과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물건이니까 그냥 입찰하셔도 됩니다. 자, 대장님 매매 사업자로 가고 있습니다. 주택을 팔면 소득세로 가는지 양도세로 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주도진님이 있는데, 자, 개인 사업자는 다 양도소득세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가세 할 텐데 양도소득세가 통상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 지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을 개설해서 부동산을 양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인세로 적용받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개인과 다르지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에서 3시간 버스 타고 폐차라고 올라갑니다. 저에게 뭐라고 위로하면 좋을까요? 마음 다잡는데 속상하긴 합니다. 아직 불인이라서 그런가 봐요. 최우정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폐차를 했어. 집에 가는데 3시간 동안 버스 타고 집에 가. 우울해. 자, 폐차라면 실패한 겁니까? 폐차라면 실패한 게 아니에요. 폐차는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 원금 받고 입찰 보증금 돌려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임장, 세 번째 임장할 때는 안 보이던 게 보이실 겁니다. 중개사분들과 말 2마디도 못 섞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3마디, 4마디, 그리고 중개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얻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폐찰은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값진 경험을 하신 거니까 이 경험을 토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정님. 좀 제가 답변 못 드린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답변 많이 못 드린 거는 우리 그 대장TV 카페를 보시면 묻고 답하고 답하는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문의 주셔도 충분히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제가 질문 못 드렸던 부분들은 라이브 강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한 곳을 보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든든한 거인 위에 올라타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라이브 방송 자주 하도록 할게요. 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